자수성가한 부자분들 지켜봤더니 본인들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돈을 버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 나를 계속 가난하게 만드는 것들, 예를 들면 나를 유혹하게 만드는 과시형 소비라든지 명품이라든지 뭐 사치스러운 뭐 차, 여행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정말 이 가난을 탈피하고 부자가 되고 싶다 결심을 했다면 나의 발목 잡는 주변의 지인들이나 친구들을 내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는 좀 거리를 두고 덜 만나고 덜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자가 되는데도 그렇고 요행이 없어요.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듯이 차곡차곡 쌓아가는 길밖에 없더라고요. 많은 부자분들이 분명히 인생의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지금의 자리까지 오르기까지 정말 우여곡절이 다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최근 자산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을 겪으면서 어떤 기분? 특히 저는 한국 분들이 해외 투자할 때 이제 저를 많이 찾아주시는데 이상하게도 자수성가하신 부자들이 많이 오세요. 이분들은 첫 시작은 뭐 직장인이기도 했고 아니면 뭐 사업을 처음부터 창업하신 분들도 있고 투자자인 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사고방식을 전환했다. 그게 가장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산이 있는데 자기 자신이라는 자산이 있잖아요. 나의 시간과 노동력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열심히 아무리 일을 해도 내가 뭐 시간당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벌 수 있는 몸값을 올릴 수는 있겠지만 부자가 될 수는 없다는 걸 깨닫고 이분들은 본인들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돈을 버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라고 깨우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분들이 정말 생각한 것보다도 굉장히 부지런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오랜 기간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신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자산을 잃었습니까? 그러면 다들 운이 좋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운은 준비된 사람한테 오는 거거든요. 아무한테나 오지 않아요. 이분들을 보면 뭐 정말 책도 많이 읽고 스스로 공부도 많이 하시고 본인이 관심이 있는 분야에 있다고 하면은 정말 끝까지 이해하고 본인이 파악할 때까지 오랜 기간 공부하고 준비를 했다는 걸 알게 됐고요. 왜냐면 우리가 요즘에 유튜브에서 일단 실행해, 일단 투자해, 그만 망설이고 일단 뭐 작은 거 하나라도 사봐 이런 얘기를 저는 정말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본인이 잘 알지도 못하고 파악도 되지 않았는데 무작정 남들이 좋다고 해서 남들이 여기에 투자하라고 해서 뛰어들었다 투자했다 이거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어느 정도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준비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뭐 계속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은 100점짜리의 투자처라든지 어떤 100점짜리 사업 아이템을 찾지 못했어도 일단은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어요. 뭐냐면 저도 다양한 이런 투자자 모임에 나가 있는데 저는 이제 다른 쪽은 잘 모르고 부동산 전문가니까 부동산 쪽만 보면 정말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리듯이 100점짜리 부동산을 계속 찾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건물에 관심을 가졌다. 같이 공부를 시작한 지 5년이 됐는데 이거는 이 정도면 이분은 사야 돼. 그런데도 마치 안 사야 되는 이유를 찾는 사람처럼 흠을 결국엔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공부가 되더라도 100점짜리가 아니고 7, 80점짜리라고 하더라도 실행을 하지 않으면 결코 내 것이 되지 않고 거기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교훈도 없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완벽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면 결정을 내리고 실행을 했다라는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현금을 그대로 들고 있는 것은 손해라는 말에 저는 다이어트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제 고객분 중에 한 분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그 브랜드를 확장하시면서 성공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더 잘하고 다이어트를 꼭 해야 되는 분들이 실패하고 요요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분이 이제 다이어트 해주시는 분이니까 그 원장님이 얼마나 다이어트를 시켜주고 싶겠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부자가 된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되고 더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다이어트를 성공하려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부자가 되기 위해서 좀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일단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고 목표를 설정하면 유혹을 하는 것들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을 바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거, 뭐 탄산음료라든지 뭐 설탕이라든지 이런 살찌게 하는 탄수화물들 이런 거를 냉장고와 우리 주방에서 빼야 되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나를 계속 가난하게 만드는 것들 예를 들면 나를
나를 유혹하게 만드는 과시형 소비라든지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있어 보이는 것들, 명품이라든지 뭐 사치스러운 뭐 차, 뭐 여행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좀 지양하고 그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인내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하고도 비슷한 면이 있고, 두 번째로 이것도 환경 중에 하나인데 그런 어울리는 사람 인적 환경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왜 우리 친구들이 친하고 어렸을 때부터 같은 비슷한 환경에서 공유했던 친구들 정말 너무나 소중하지만 잘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 친구들이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가장 많이 말려요. 너 그거 잘 알고 하는 거야?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너 잘못 투자했다가 진짜 물린다. 부동산 안 팔린다. 부동산 이제 폭락할 거야. 뭐 예를 들면 이런 말들을 하는 주변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지인들이 간혹 너무 소중한 가족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은 만나는 빈도수를 줄인다든지 뭐 나의 어떤 공부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그런 나의 어떤 계획을 굳이 일일이 다 공유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나의 발목 잡는 주변의 지인들이나 친구들을 내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는 좀 거리를 두고 덜 만나고 덜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꼭 해야 될 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는 저는 자수성가한 부자들을 많이 만났다고 했잖아요. 이분들이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게 딱히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잘 보면 어느 누구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최소 5년에서 8년 정도는 본인의 뼈와 살을 갈아 넣는 정말 인고의 시간을 거쳤다는 거예요. 정말 본인의 어떤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주변의 어떤 신용과 신임을 얻기 위해서 5년에서 8년은 정말 잠도 줄여가면서 차곡차곡 하면서 쌓아 올리는 노력이 뒷받침됐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에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데 인적 환경을 어느 정도까지 바꿔야 되냐면, 최근에 미국 투자 자문을 해드렸던 원장님인데 너무 특이했던 케이스가 있어요. 뭐냐면 의사분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테크 투자도 의사들끼리 모여서 소규모의 스터디 모임, 그런 재테크 투자 동아리 같은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믿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공부하고 같이 투자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8년 동안 프랜차이즈 병원 4개를 만들 때까지 본인이 연애도 안 하고 놀지도 않고 주말까지도 뼈를 갈아 넣어가지고 그 병원을 확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직원이 한 병원당 뭐 80명 이상인 병원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본인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거고, 의사가 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가장 많은 시드를 단시간에 벌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한 거지 의사로 남고 싶진 않았대요. 이분은 이제 전업 투자자가 꿈이었던 거죠. 그래서 의사 친구는 2명밖에 없대요. 그리고 오히려 증권가라든지 아니면 코인하는 친구들 중에서 정말 의외로 잘하는 친구들이 20대 개발자 출신이라든지 정말 덕후처럼 채굴부터 시작했던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코인에 미쳐있는 그런 젊은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보다 나이가 정말 15살 이상 어린 친구들한테 가서 배웠다는 거예요. 이분은 투자를 했던 분야가 미국 주식하고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벌면 버는 족족 다 미국의 한 5개에서 8개의 우량 주식을 사고 비트코인만 계속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제일 잘하고 싶은 어떤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에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고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고 그 사람들과 더 자주 만나고 노출하고 더 많이 교류하면서 영향을 받은 거죠. 그렇게까지도 이제 본인이 익숙했던 인적 환경까지 바꾸었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자산가분들이 공허하고 불안한 다이어트도 그렇고 부자가 되는데도 그렇고 요행이 없어요. 저는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왜 나만이 운이 좋겠어요? 나만 운이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듯이 차곡차곡 쌓아가는 길밖에 없더라고요. 많은 부자분들 중에서 성공만 한 분들이 없거든요. 분명히 인생의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지금의 자리까지 오르기까지 정말 우여곡절이 다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한눈을 팔거나 요행을 바랬을 때 본인이 실수를 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단식으로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고객 중에서 지금은 굉장히 뭐 몇백억의 자산가이신데 이분도 흑수저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분은 크레딧, 주변으로부터 신용을 쌓은 거예요. 이분이 처음에는 창업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창업을 할 시드머니도 없고 누가 나를 믿고 투자를 해줘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어떻게 했냐면 본인이 가진 것은 지적 재산밖에 없는 거예요. 기획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컴공과를 나와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굉장히 엔젤 투자자이자 이제 벤처 투자자가 됐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네트워크를 해 가시면서 똘똘한 어떤 그 창업자들 있잖아요. 창업가들. 근데 그 창업가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좀 더 기획을 해준다든지 비즈니스 모델을 뾰족하게 세워준다든지, 그리고 그들이 아이디어는 좋은데 시스템을 못 만들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좀 코딩을 해줘서 시스템을 만들어준 다음에 지분을 받았던 거예요. 지금 뭐 말하면은 사실 굉장히 유명한 스타트업들 결국에는 이제 유니콘이 되고 이런 곳도 터진 거예요. 만약에 100명을 그렇게 도와줬다라고 하면 정말 4, 5명만 터져도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지분 가치로 그 자산을 많이 불린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지분이라는 게 그 회사가 상장하거나 상장 직전에 정말 비상장 주식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요가 있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15년, 거의 15년 정도는 돈이 없이 살았던 거거든요. 그냥 비상장 회사의 주식들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결국에 10년 이상 한 분야에서 정말 좋은 회사를 발굴하는 눈을 가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본인의 회사를 몇 년 전에 차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유명한 사실 엔젤 투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분한테 투자하기 시작한 거죠. 왜냐면 이분은 초기에 스타트업들을 잘 발굴하고 그들을 리드해 줄 수 있는 그런 본인의 전문 분야를 주변에서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투자하겠다는 굵직굵직한 기관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분이 어떠한 자본도 없이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백억의 자산가가 되기까지는 정말 주변으로부터 신용을 얻었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투자를 하시면서 불안을 느끼셨던 적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왜 우리 자산가분들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신중하니까 한 가지 이유만으로 해외 부동산에 눈을 돌리진 않거든요. 근데 뭐니 해도 가장 심각한 건 세금이에요.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해서 세금이 너무 높거든요. 그 아무리 우리가 10억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세금을 내가 7, 8억을 냈다? 아무 의미 없잖아요.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해요. 아, 우리나라만큼 시세 차익이 잘 나는 나라가 없다.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이걸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는 1주택자로서의 신분을 계속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 집이 실거주용 집이다 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냥 기분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유세를 개편하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 집에 살면서 이 집이 뭐 5억 하던 게 10억이 됐어. 그런다고 하더라도 내는 세금만 늘어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나중에 그걸 가지고서 노후에 마련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상대적인 박탈감은 덜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걸 재테크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세금이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건 그래도 내가 투자용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다주택자가 되면서부터 이제 투자가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어지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미 2주택, 3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또 중과되죠. 그러면 다시 2주택, 3주택만 넘어가게 되더라도 세금이 지방소득세까지 합쳐버리면 7, 80%가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돈 벌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데에 좀 회의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거의 제가 알고 있기로 20년 넘게 이 상속세, 증여세가 개편되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개편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있지만 정말 OECD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는 우리나라 상속세, 증여세가 굉장히 높아요. 뭐 1위가 이제 일본이고 2위가 한국이라고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공제되는 항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속세, 증여세 때문이라도 해외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산 투자 니즈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원화 자산,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최근 몇 개월 사이만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하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화 가치 하락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뭐합니까? 한국 주식 가격이 오르면 뭐예요? 글로벌리 봤을 때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원화 표시 자산의 가치가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자산가분들이 안전자산으로 분산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꼭 해외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뭐 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해외의 다른 주식이라든지 이런 다른 안전자산으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육 때문인데요. 특히 제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보니까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는데, 왜 우리나라 좋은 대학교 많잖아요. 하지만 그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쉬워요? 정말 어렵잖아요. 이제는 정말 인서울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은 조사하는 리서치 기관마다 다르긴 하지만 200개의 대학
대학의 순위를 매겨봤을 때 7, 80개가 넘는 대학이 미국 대학이 그 랭킹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만큼 자녀를 생각한다면 조금 덜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같은 노력과 그런 시간을 투입했을 때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말고도 이제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투자의 핵심은 당연히 한국에서 계속 거주할 거고 내가 한국에 집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저는 저에게 자문 요청하시는 분들에게도 일단 한국에 실거주 집 먼저 마련하시고 해외 부동산을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 고객의 대부분 80%는 이미 한국의 1주택자이고 그 다음에 건물을 사기에는 너무 건물은 가격이 비싸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2주택자부터 세금에 대한 문제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해외 부동산으로 눈을 많이 돌리세요. 그런데 20%의 무주택자인데도 미국의 해외에 집을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선택하는 이유를 좀 말씀해 드려 볼게요. 뭐냐면 미국은 선택지가 많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저렴해요.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레버리지, 대출 환경이라든지 어떤 규제가 굉장히 안정화돼 있다든지 사실 규제랄 게 없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결국에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무주택자인데도 해외에 투자를 하는 분들은 뭐냐면 일단은 그 무주택자 신분을 유지해야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청약을 계속 그 지원하시는 분들은 무주택자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본인이 이제 청약 점수가 어느 정도 됐는데 당첨이 될 것 같다. 그런 분들은 한국에 일부러 내 집 마련을 안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은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선택지가 좁아지고 있고 다들 수도권, 서울, 또 한강벨트 라인으로 몰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파트 투자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10억이 넘어요. 13억이란 말이에요. 서울의 아파트가 너무 비싼 거죠.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금액이 높아질수록 지금 대출이 6억, 4억, 2억으로 더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25억짜리 집을 사는데 대출이 2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10%도 대출을 안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현금 부자만 서울의 아파트를 사라는 건데 아니 부모님이 돈을 물려주지 않고서 어떻게 맞벌이로 23억을 누가 마련을 하냐고요. 그런데 해외는 의외로 싸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편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집은 한국보다 훨씬 비쌀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전체 한국과 미국의 중위 가격을 비교해보면 미국이 높기는 해요. 하지만 미국은 평당가는 더 싸거든요. 미국은 땅이 넓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50개의 주가 각기 다른 평균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50개의 주가 다른 나라라고 보시면 되고 각기 다른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나의 예산에 맞춰서 그 주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선택지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200분을 넘게 사드렸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평균적인 구매 가격을 계산해 봤거든요. 근데 서울 아파트보다 더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미국의 집값이 싸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선택지가 굉장히 다양하다. 본인의 취향이라든지 예산에 맞춰서 고를 수 있는 주와 도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옵션이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외국인에게도 대출이 70%까지 가능하거든요. 나머지 다 현금 마련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집값과 관계없이 심지어 외국인일지라도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개인이면 70%, 법인을 세우면 60%까지 대출이 됩니다. 이런 레버리지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국은 이런 규제가 바뀌지 않아요. 정책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정부가 부동산 관련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정책은 낼 수 있겠지만 투자를 못하게 하게끔 규제한다든지 이렇게 막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정책을 바꾼다든지 정권에 따라서 이런 정책의 기조가 바뀐다든지 그런 변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산가분들, 투자자분들이 봤을 때는 미래를 예측하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가 불안하면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그런데 이게 뭐 100년이 넘게 바뀌지 않으니까 이보다 더 안정적인 정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자산가들이 미국 부동산 그리고 해외 부동산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늦은 주식 투자, 안전한 예금. 어떤 선택이 좋을까요? 200분이 넘는 분들을 미국의 집에 사드렸는데 그 중에서 몇 퍼센트나 미국에 갔을 것 같으세요? 30% 정도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 깨알롱포를 하자면 제가 쓴 책이 있거든요. 그 나는 당신이 미국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 책이 나오고 나서 미국 부동산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 책들을 한 번이라도 한 두세 권 정도만 사서 보시면 이 미국의 부동산 시스템이 얼마나 투명하고 덤태기를 쓰거나 사기를 당하기 어렵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공부가 먼저 선결이 돼야 되고 한국에서도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호갱 노노처럼 미국도 질로우라든지 레드핀이라든지 다양한 부동산을 조회해 볼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손품을 팔 수도 있고요. 내가 꼭 발품을 팔지 않아도 또 믿을 수 있는 전문가들 있잖아요. 저같이 이제 한국에서 나와서 미국 부동산, 해외 부동산 투자 자문을 하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각 주의 도시의 중개사라든지 전문가를 찾아가시면 또 좋은 매물을 엄선해서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꼭 미국에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미술품은 어떤 기준으로 가격이 떨어지나요? 지금 최근에 텍사스 달라스나 조지아 애틀란타에 집을 사들이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최소 금액은 1, 2억 정도만으로도 레버리지를 해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막연하게 미국 부동산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나는 미국에도 정말 현지인들이 중산층 이상이 좋아하는 강남에 사고 싶다. 뭐 정말 나는 미국에서 제일 좋은 데 사고 싶다 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양극화가 됐다고 하는데 미국은 정말 30만 불짜리 한 4억짜리 집부터 400억, 1000억짜리 집까지 천차만별이거든요. 양극화가 더 심하단 말이에요, 미국은. 그래서 굉장히 그 레인지는 넓지만 그런 중위 가격이라든지 최소 투자할 수 있는 첫 투자 시드는 생각보다 작아요. 주가가 최고점인 종목을 매수해도 장점이기도 하고 차이점이기도 한데요. 재밌는 게 이제 옵션이 다양하다는 거를 좀 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한국은 아파트만 투자하고 서울로 몰리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주마다 가격이 다 다른데 그 주가 저렴한, 예를 들면 정말 우리 썬벨트 요즘에 굉장히 핫하잖아요. 텍사스에 방 3개, 4개짜리 그리고 한 7, 80평짜리 집이 40만 불, 50만 불짜리도 있거든요. 근데 그 집들이 나쁜 집이 아니고 새 집이고요. 수영장이라든지 파티룸이라든지 뭐 운동시설이라든지 커뮤니티도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학군도 좋고 물론 땅덩이가 크기 때문에 장 보려면 차 타고 나가야 되긴 하지만 주변에 한 2, 30분 가면 H마트, 한인마트거든요. 그리고 코스트코 이런 마트들도 있고 학교도 가깝고 학군도 미국의 학교 랭킹을 매기는 어떤 기관이 있는데 그레이스쿨 스코어를 보면은 8.9점, 10점 이런 학군지거든요. 그런 선택의 옵션들이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도 나쁜 집을 사고 안 좋은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현지인들이 선호하고 살기 좋은 곳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 점이 이제 미국 투자의 장점이고 두 번째는 세제 혜택. 뭐냐면 미국 부동산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내가 투자형 부동산으로 산다. 저는 이거를 정말 우리나라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산세가 높다고는 하는데 여러 가지 소득세에서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투자형 부동산을 살 때 양도세 유예 정책이 있어요. 1031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내가 A라는 투자형 부동산을 샀어요. 시세 차익이 많이 났어요. 그런데 이 A를 팔고 갈아탄다. 내가 미국에 부동산 투자를 멈추지 않고 더 큰 부동산 1달러라도 비싸고 6개월 이내에 다른 부동산으로 갈아타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양도세를 투자를 멈추는 순간까지 유예해 주거든요. 자산의 가치가 계속 부동산이 올랐어요. 그 마지막 부동산을 자녀한테 증여상속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양도세를 안 내게 돼버려요. 물론 나중에 이제 미국의 영주권 시민권을 따야 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미국은 투자를 계속 장려하고 미국의 투자를 멈추지 않게끔 이런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지원 정책이라든지 세제 정책 그런 혜택을 주거든요. 이런 것도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미국 투자의 장점 중에 또 하나는 이런 것도 가능해요. 뭐냐면 미국도 지금 집이 안정적이거든요. 같은 집을 사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월세 수익은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시세 차익형 투자를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하시는데 나는 은퇴해서 달러 소득이 필요하다. 그런 분들에게 맞는 이런 월세 수익이 잘 나오는 안정적인 집과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시세 차익형 투자가 필요해. 나는 우리 부부가 맞벌이고 아직 젊으니까 오히려 시세 차익이 많이 나면 좋겠고 그럼 매달 들어오는 캐시플로우는 좀 적어도 괜찮아. 이런 분들이 살 수 있는 지역과 그런 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투자 목적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옵션도 다양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점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단점이 뭐냐? 첫 번째로는 미국 부동산은 한국 특히 이제 서울의 아파트하고 비교했을 때는 시세 차익이 서울 아파트만큼 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난 10년 우리 서울 아파트 지금 10년 사이에 3배 이상 올랐잖아요. 그런데 많이 오른 곳들은 3배 정도 오른 것 같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지난 10년 동안 정말 많이 오른 곳이 2배 조금 넘게 오르면 와 정말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 차익 면에서는 조금 더 아쉬울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 단점은 외국인, 그러니까 한국인 분들은 미국 입장에서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에게 불리한 게 있는데 너무나 많은 글로벌 투자자들, 외국인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안 내고 자국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FARTA라고 해서 미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부동산을 팔았을 때 그 양도 차익이 났을 때 일정 부분의 비율을 원천징수하거든요. 그리고 세금을 잘 성실 납부하시면 그 나머지 차익을 돌려드려요. 이런 식으로 원천징수를 외국인에게는 좀 더 하는 법이 있어요. 이게 단점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는 시야를 넓혀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물론 한국에 살고 있고 한국어를 하고 원화를 쓰고 있잖아요. 하지만 글로벌 시각을 가지게 되시면 원화 표시 자산으로만 내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다? 이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왜 우리가 정말 경제교육이 너무 절실하거든요. 저도 이제 결혼을 해서 어린 아이를 두고 있는 엄마인데 우리 엄마 아빠가 자칫 잘못된 경제 상식과 가치 판단을 하게 되면 우리 가정이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 부동산 아니어도 좋고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원화 표시 자산으로만 절대 가지고 계시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나는 전 세계 나라의 화폐가 불안하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금에 투자하시던 아니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시던 아니면 정말 해외 작가의 그림에 투자를 하든 이런 원화 표시 자산이 아닌 자산으로 분산 투자를 해라. 이게 반드시 절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산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정치적인 영향이 큰 편인가요? 우리가 자산 증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목표가 있죠. 노후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이걸 증식시키기 위해서라고 하는 큰 대의명제 중에 하나가 또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이가 적건 많건 항상 중요한 이 인플레이션을 해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매년 2, 3% 정도는 항상 유발이 되거든요. 그 말은 내가 갖고 있는 현금 자산의 값어치가 매년 2, 3%씩 계속 희석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정부 정책이고 이 정책적인 거에 기본이 되는 큰 조타수 역할을 하는 게 정치입니다. 이 정치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굉장히 큰 관심을 가져야 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TV에서 보는 정쟁을 일삼고 정치가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정치가 어떤 정권 어떤 정책 스탠스를 갖는지에 따라서 경제가 굉장히 크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미국을 보면 잘 알죠. 우리 트럼프 굉장히 비난하고 비판하고 트럼프가 심지어는 약간 미치광이 전략이다 이런 표현들도 하는데 미국의 경제를 두고 보십시오. 1기 때도 마찬가지였고 2기 입각한 6개월 만에 미국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위상이 달라지고 있는지를 잘 보시면 정치가 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는 명약관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치가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주나요? 굉장히 크게 미친다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정치를 잘 도외시해서 그렇지 정치는 말 그대로 그냥 진영 논리 이렇게만 파악을 해서 그렇지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어떤 조타수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주식은 잘 아시겠지만 모든 사회 현상, 경제 현상을 매일매일 아주 빠르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장이잖아요. 당연한 귀결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 혼란기에 환율이 급등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환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주식시장에 주식을 투자할 때. 왜냐? 그때 당시에는 해외 투자를 한다거나 지금처럼 ETF가 막 각광을 받으면서 해외 투자를 손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시장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죠. 주로 국내 주식, 국내 채권, 국내 부동산 갖고만 이 좁은 시장에서 한 2천만 명 정도 되는 투자자들이 서로 먹겠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런 시장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해외 투자가 본격화되면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원화로 집어넣으면 이걸 달러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원론적으로 보면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의 경쟁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여러 가지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정권, 이전의 정권을 비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한 시기를 담당하는 정권이 경제에 보탬이 되는 스탠스를 가져가는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탠스를 가져가는지에 따라서 환율은 즉각적으로 반영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대표님께서 투자를 하시면서 불안을 느끼셨던 적도 있으신가요? 전 세계의 기축통화국이 어딘가요? 미국이잖아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겪었고 2020년도에 팬데믹 겪었고 2022년도에 굉장히 탄력적으로 상승을 했던 인플레이션을 잡자고 해서 미국이 고금리 정책을 계속 폈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22년도 한 해는 좀 안 좋았다가 23년도, 24년도 미국 주식시장만 나홀로 거의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팬데믹 이후에 2020년도부터 2024년 말까지 약 한 4년 동안 미국 vs 중국, 유럽
중국아시아죠. 이 양진영으로 증시로 들어갔던 돈의 규모가 미국으로 들어갔던 양이 1094빌리언, 그러니까 1조 940억 달러 정도가 미국 증시로 들어갔고요. 4년 동안. 같은 기간 동안 나머지 중국, 아시아, 유럽으로 증시로 들어갔던 돈이 264빌리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640빌리언이었죠. 미국 한 나라가 전 세계 증시로 들어갔던 돈의 거의 80%를 다 빨아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1994년도부터 지난 금요일 현재까지 미국 증시가 30년 동안 1300% 올랐고요. 한국 증시가 같은 기간 동안 자그마치 265% 올랐습니다. 그런데 S&P 500이 30년 동안 상승했던 1300%를 원화로 환산을 하잖아요. 2400%예요, 무려. 30년 동안 24배가 상승할 때 미국은 단적으로 기축통화국이고 군사대국 1위고 경제대국 1위입니다. 이런 나라의 통화가 또는 이런 나라의 주식시장이 흔들린 적은 있었죠. 그런데 40년 동안, 50년 동안을 쭉 놓고 보면 1등이었던 미국 경제가 계속 연평균 2%를 꾸준하게 GDP 성장률을 지키고 있어요. 반면에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가 1960년대, 70년대 매년 GDP 성장률이 20%, 18% 이렇게 성장했었거든요. 작년 마이너스 성장했고 올해 잘해야 연평균 성장률 1%가 될까 말까 하고 있어요.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지도 않은 국가가 40년 동안 성장률이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다. 그런데 1위 경제대국이었던, 그때도 1위였고 지금도 1위였던 미국의 경제가 매년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평균 2%를 꾸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많은 걸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에 투자해야 될까? 미국에 투자해야 될까? 한국 투자를 전혀 하지 마시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동안에 과거 한 반세기 동안에 꾸준하게 상승을 구가했던, 그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공학, 민간 부분의 경쟁력, 이런 것들이 다 믹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나라에 투자하는 게 더 신뢰성이 있고 합리적일 거고 기대 수익률이 가능성이 높을까? 그건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라는 말씀이시죠.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투자의 핵심은 뭔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시고요. 제가 투자자 강의 때 항상 먼저 모두 발언을 하는 건데, 투자의 첫걸음은요, 종목이든 ETF든 어떤 펀드든 어떤 채권 종목을 고르든 내가 투자할 대상을 먼저 고르는 게 첫걸음이 아니에요. 투자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원금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를 먼저 강구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기준으로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두 개의 상품에 투자를 했습니다. 어떤 상품인 시장이 좋을 때 1등 했다가 시장 빠질 때 꼴등 했다가 올라가서 1년 동안 수익률이 20%였다. 그런데 두 번째 상품은 올라갈 때 적당히 참여하지만 빠질 때 덜 빠지고 완만한 수익률 궤적을 겪으면서 20%다. 그러면 어떤 상품이 더 좋은 상품이겠습니까? 첫 번째 상품인가요? 두 번째 상품인가요? 완만한 수익률의 궤적을 그리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상품이잖아요. 이런 상품을 고르시라는 얘기죠. 이게 변동성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을 제어할 수 있는 쉽고도 좋은 방법은 자산 배분이라는 것이죠. 흔히들 자산 배분하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런 명언을 떠올리면서 주식을 하나 갖고 있을 걸 10개 갖고 있고 10개 갖고 있을 걸 20개 갖고 있으면 이게 자산 배분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을 100개 갖고 있던 20개 갖고 있고 이건 주식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거에 절대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부터 강조드릴 자산 배분은 자산군 배분이에요. Asset Class Allocation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자산군이라고 하면 투자할 수 있는 대상 자산군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흔히들 아시는 주식, 채권, 부동산, 인프라, 통화도 입은 자산군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는 자산 배분 전략을 구사하는 ETF 상품도 하나의 자산군이라고 봐요. 헤지펀드도 당연히 좋은 자산군이죠. 특히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 시장이 변동성이 심하거나 하락을 할 때 그걸 막아줄 수 있는 전략을 쓰는 게 주로 헤지펀드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1억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1,000만 원씩 주식, 채권, 실물, 부동산, 인프라, 헤지펀드에 각각 한 1,000만 원 또는 2,000만 원씩 5개 자산군으로만 섞어도 시장이 흔들리거나 빠질 때 훨씬 방어력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저희 회사가 지금 4년째 미국 투자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데, 고객 자금도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22년도에 기억해 보시면 인플레이션 파이트 시작하면서 코스피가 그때 8% 빠졌나요? S&P 500도 15% 빠졌습니다. 2022년 한 해. 저희가 자산 배분형 포트폴리오가 플러스 12% 수익을 냈어요. 정말 난리가 났던 해에도. 저희 자랑을 하자는 게 아니라 자산 배분을 정확하게 하면 굉장히 시장이 좋을 때 창출할 수 있는 수익을 못 얻지만 빠질 때 확실하게 지킬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투자 6개월, 1년 하고 말 거 아니라면 이게 조금만 시기를 2년, 3년, 5년, 10년으로 확장을 하잖아요. 빠질 때 덜 빠지는 게 쌓이고 쌓여서 누적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여러분 제 방송을 들으시고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 2023년만 해도 왜 캐시 유드라고 그 아크 인베스먼에서 운영하는 소수 테크주들의 집중된 포트폴리오 ARKK라는 ETF가 있습니다. 한때 연평균 수익률이 600%씩 치솟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를 10년으로 쭉 확장을 해보잖아요. 600% 갔던 게 다 반납해서 10년 동안 누적 수익률이 지금 80%에 불과하고, 근데 같은 기간 동안 우리가 오마의 현인이라는 워렌 버핏 옹이라고 표현하죠. 그분이
대단하신 거는요. 시장이 좋을 때 수익을 1등하지 않아요. 그 양반은. 그분이 운영하고 이끌고 있는 벅셔 해서웨이라는 회사의 주가를 같은 기간 동안 ARKK랑 비교를 해보잖아요. 그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벅셔 해서웨이라는 회사는 하다못해 뭐 빵집, 여행사 이런 것까지 정말 다각화해놨습니다. 사업을. 그러니까 자산 배분이 굉장히 잘 돼 있는 회사예요. 자산 배분이 잘 돼 있는 회사의 주가가 아까 말씀드린 10년 동안에 변동성이 아까 ARKK는 이렇게 갖다 다 반납했다면 벅셔 해서웨이는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60% 됩니다. 이게 자산 배분의 효과라는 거고 이 큰 어떤 등락을 거듭하지 않고 꾸준하게 가는 이 변동성을 줄이는 작업 이게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툴이다. 이 방법을 우리가 흔히 자산 배분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 게 내 원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일정한 수익률을 꾸준하게 창출할 수 있는 가장 베스트 옵션이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죠. 늦은 주식 투자, 안전한 예금. 어떤 선택이 좋을까요? 저는 은행에 예금하시는 거는 돈을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산을 증식하는 이유 두 가지 설명드렸죠. 노후 자금을 확보하고 증식하기 위해서. 두 번째, 나이가 적든 많든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 해지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인플레이션은요, 주식시장하고 상관없이 항상 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통화량이 늘어날수록 그 통화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국가 경제든 위기가 아닌 다음에서야 통화량은 계속 증가하기 마련이거든요. 우리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어떤 물건을 막 여러 사람들이 찾으려고 하는데 물건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럼 가격은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물건이 한정없이 많아져 버리면 더 이상 찾는 사람들이 그 강도가 줄어드는 것이죠.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계속 늘어나니까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금리라는 거예요. 금리가 돈의 가치입니다. 여담이지만 2024년 초반만 해도 2023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니까 이 채권을 세일즈하는 분들이 그때 경기 침체 막 위기론이 극대화됐었어요. 왜냐? 미국 국채를 세일즈를 하는 사람들은 경기 침체가 와야 금리가 빠져서 국채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 계속 이렇게 주장을 했죠. 경기 침체 왔나요? 경기 침체 안 왔습니다. 고금리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훼손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금리가 이 미국 통화의 값어치가 지금 그렇게 쉽게 빠지지 않는 겁니다. 하여튼 돌아왔는데 저 가가운 씨 말씀드리죠. 우리나라 가장 큰 자산 운용 회사들이 몇 년 전부터 TDF라는 걸 출시했습니다.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해서 뭐 젊을 때는 주식 비중을 높이고 은퇴 가까워져서 이제 연령이 또 노령화가 될수록 안전자산의 비중, 채권 비중을 높여야 된다. 투자에 있어서 정답은 없는 거고요. 저는 오히려 그게 항상 뭐 일반화될 수는 없지만 노령화될수록 공격 위험 자산의 비중을 오히려 줄여서는 안 된다고 봐요. 대신 수익이 확실하게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자산을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되겠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자산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고령화되고 있어요. 수입보다는 지출이 더 많아져요. 그러면 수입 대비해서 지출이 더 많아지는 이 어떻게 표현드릴까요? 좀 악까지나는 부분?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자산 증식을 통해서 메이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령화될수록 안전자산을 더 가져가야 된다. 그것도 어폐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형 하우스들이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막 상품을 팔아먹고 그런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게 정답인 양 풀어내놓는 이런 이를테면 썰 내지는 마케팅에 입각한 어떤 이런 이론 내지는 에피소드들을 정답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만약에 자산 투자를 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저는 하루라도 빨리 주식이든 ETF건 펀드건 자기 자신한테 맞는 금융상품을 반드시 일정 부분 노출을 시키시라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싶어요. 전 세계 대부분의 부호들을 보면 주식 빅테크들이나 이런 주식 값어치의 시총이 늘어나면서 시총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한 400조 재산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대부분이 다 주식 값어치잖아요.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만 한 1, 20년 전만 해도 전 세계를 끌어가는 대표적인 부호들은 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었어요. 그건 해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렸던 40년 전 대비 지금 우리나라 경제 계속 성장률이 꺾이고 있어요. 지금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 전부터 성장이 꺾이고 있습니다. 성장이 꺾이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하니까 부동산이 되게 막 뭔가 그 어려운 자산인 것 같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어렵다면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GDP 성장률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대표할 수 있잖아요.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한다는 거를. 이 경제가 성장하는 거에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빠르게 반영하는 게 실물 자산의 대표적인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가 꺾이고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기가 계속 올까? 저는 적어도 5년에서 10년 지금으로부터 이 기간 동안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기는 이제는 당분간 안 올 거라고 생각해요. 은행 정기예금으로 돈 벌까? 부동산으로 돈 벌까? 뭐로 돈 벌겠습니까? 금융자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한 15년 앞서간다고 그러잖아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구가하는 초기에 90년 한 초중반 되겠네요. 그때 와타나베 부인들, 참고로 와타나베라고 하는 거는 일본의 그 성씨가 가장 많은 게 우리나라 김씨처럼 와타나베 성씨라고 합니다. 일본의 그 어마어마한 수출 시장을 석권하면서 과거 한 7, 80년 동안에 벌어들었던 외화, 다시
다시 말해 엔화로 갖고 있겠죠. 달러든 엔화든. 그 돈을 가지고 국내 투자를 하려고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지금 우리나라가 그 정도 지경까지는 안 됐지만 그 초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부동산 망가지고 경제 성장률 0%로 가고 은행 정기예금 당연히 0%고. 그러니까 그러면 주식시장이 떴겠냔 말이죠. 잃어버린 3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채권, 금리, 부동산 아무것도 돈 벌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일본의 주로 치마폭을 휘두르고 가계의 어떤 재정을 담당한다고 하는 와타나베 부인들이 어떻게 눈을 돌리기 시작했느냐? 국내 자산 갖고는 답이 안 나온더라. 그래서 해외로 자산을 투자를 하자. 이래서 생긴 게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고 이게 와타나베 부인들 자금이었어요. 저는 엔캐리 트레이드나 와타나베 부인을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핵심은 부동산, 금리, 이자 이거 갖고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꼭 국내, 참고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전 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에서 2%가 안 되고요. 우리나라 채권 시장도 전 세계 채권 시장에서 2%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시가총액 한 2,600조 될 거예요. GDP가 2,400조, 500조입니다. 미국이 1년에 GDP가 30조, 시가총액이 60조 달러예요. 우리나라에 거의 뭐 퍼센티지로 따지면 3,000배 됩니까? 30배니까. 이렇게 넓은 시장, 굉장히 좋은 시장, 선택지가 많은 해외 시장을 놓고 이 2%도 안 되는 조그만 시장에서 이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총량 개념으로 볼 때 분명히 해외 투자를 겸한 여러분께서 연령이 어떻게 되시더라도 금융자산에 대한 노출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미술품은 어떤 기준으로 가격이 떨어지나요? 아무래도 이제 주식을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방법이 여러 가지죠. 개별 종목을 아름아름으로 듣고 방송에서 듣고 또는 소위 그 전문가라고 하는 우리 왜 경제 전문 채널 틀어보면 무슨 전문가 나와서 막 차트 분석하고 뭐 이런 사람들 얘기 듣고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 주변 뭐 증권사에 있는 PB분들 이런 분들 얘기를 듣고 할 거냐, 뭐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또는 개별 종목으로 한 게 너무 이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심하니까 변동성이죠. 변동성이 심하니까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말라고, 이를테면 저도 펀드 그런 회사에 근무했었지만 유명한 대형 운용사 가 운영하는 주식형 펀드에 넣으면 이 펀드 사이즈가 뭐 적게는 몇백억, 많게는 조 단위가 되니까 많은 종목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도 위험이 좀 줄지 않겠냐, 펀드가 있을 것이고. 제 입장에서는 저희도 실제로 ETF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고객분들한테 세일즈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 가장 추천할 만한, 제가 ETF를 주업으로 하고 있다고 이런 말씀 드린 게 아닙니다. 저도 상장되는 ETF를 갖고 포트폴리오를 짜는 입장이에요. 저희 회사에서 ETF를 만들어서 세일즈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젊으시건 고령이시건 간에 주식의 노출을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ETF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펀드하고 ETF만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ETF라는 거는요, Exchange Traded Fund라고 그래서 익스체인지가 거래소잖아요. 거래소에서 트레이디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펀드입니다. 예를 들면 뭐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제가 근무했던 KB자산운용, 또 역시 근무했던 JP모건 자산운용, 이런 데서 펀드 만들어서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여러분께 판매를 하고 여러분께서 가입을 하시잖아요. 그 펀드하고 똑같은데 이 펀드를 거래소에서 종목처럼 상장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종목을 사고 팔듯이 언제든지 하루에도 몇 번씩 사고 팔 수 있도록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금융상품의 끝판왕이라고 저는 보는데, 굉장히 그 선진화된 금융상품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또 중요한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릴 텐데, 기존의 펀드하고 비교를 하면, 펀드는 제가 투자자라고 했을 때 제 퍼킷에서 나의 돈을 펀드 운용사가 만들어 놓은 계좌로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의 오너십 자체가 주인성이 펀드 운용사로 옮겨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을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일단 펀드에 넣으면. 물론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는 환매라는 절차를 거쳐야죠. 더군다나 이 펀드로 돈을 옮기는 순간 운용의 주체가 운용사가 되기 때문에 운용사가 판단을 잘못하건 좋게 하건 거기에 그대로 노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고 맡긴다는 것이죠. 여기에 잘 되면 좋겠지만 시장이 분명히 하락을 하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가 다른 생각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리스크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펀드는 내가 돈을 1억을 넣건 1,000만 원을 넣건 10억을 넣건 내가 돈을 넣었으면 내가 수익자인데 내가 넣은 펀드의 종목을 다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본시장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익자가 종목을 요청했을 때 판매사나 운용사가 판단해서 제공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줘야만 한다가 아닙니다. 수익자한테도 종목을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저도 운용사에서 월급쟁이 했었고 보너스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돌이켜놓고 보면 아주 친수익자, 친투자자 상품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주 그 투자자의 어떤 입장에서 입각해서 보면 그런 객관적인 판단이 듭니다. 반면에 ETF는 애초에 우리는 이런 분야에만 투자를 할게요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투자 전략이 변하지 않습니다. 일반 펀드는 펀드 매니저의 생각이 이랬다 저랬다 해서 다르게 갈 수가 있는 거지만 ETF는 애초에 딱 이런 분야 이런 것만 투자할게요라는 전략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략이 마음에 안 들면 투자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게 마음에 들면 내가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달라지는 거에 대한 위험을 없애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ETF는 또 하나가 아까 종목 안 준다 그랬잖아요. 일반 펀드는. ETF는 네이버라든가 구글 들어가셔서 티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미국 같으면 S&P 500을 대표로 추종
구성하는 대표적인 ETF 스파이라는 게 있죠. SPY 많이 아시는. 구글에서 스파이 찍고 구성 종목 또는 영어로 홀딩스를 딱 찍으시잖아요. 국내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지가 실시간으로 다 공개가 됩니다. 이 얼마나 친투자자적인 친수익자적인 상품이란 말이죠. 그리고 평균 보수 자체도 굉장히 펀드 대비해서 거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저도 고객 자산을 ETF로 구성을 해서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는 입장인 것처럼 여러분께서 직접 하실 요량이시라면 개별 종목은 아무래도 노출이 좀 심하죠. 종목의 편차 등락률이 워낙 심하니까 그런 거는 이 수익 변동성을 내가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정말 컨빅션 있는 확신이 있는 종목이 아니시라면 좀 지양을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대신 주식의 노출을 가져가는 아주 가장 좋은 양호한 투자 수단 중에 하나는 ETF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중요하니까 하나 좀 덧붙이자면, ETF라는 거는 경우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아주 소액으로도 개별 종목처럼 그 장 중에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상품 또는 주식을 경험하시는 차원이라면 더없이 좋은 수단 중에 하나다. 단돈 100만 원으로도 S&P 500 종목의 전체 투자하는 스파이, SPY 이런 것들 투자하시면 S&P 500이라는 종목들이요, 미국에 참고로 그 상장돼 있는 종목 수가 4,800개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 개별 종목 상장돼 있는 게 한 2,800개 됩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다는 얘기는 미국에 있는 수십만 개의 기업 중에 정말 정수만 뽑아서 대표 종목 선수들만 모아놓은 게 4,800개잖아요. 그 4,800개 중에 정말 대표들만 또 골라놓은 게 S&P 500 상위 500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웬만큼 들어보는 엔비디아,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할 거 없이 S&P 500 기업이라고 하면 전 세계를 끌어가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빠져도 항상 올랐고, 제가 아까 모두에 30년 동안 그 S&P 500 지수가 1,300% 올랐다. 이걸 원화로 환산을 하니까 2,400% 되더라. 이게 S&P 500개 기업들에 투자한 ETF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시라고 하시면 굉장히 큰 부담 없이, 큰 위험이 없이 주식시장을 잘 경험하시면서 서서히 공부할 수 있는 수익도 어느 정도 나면서도 이런 좋은 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죠. 주가가 최고점인 종목을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고점보다는 조금 싸졌을 때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현재의 주가가 이게 고점인지 저점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이 중요한 거예요. 미국 증시 역사가 한 200년 가까이 됐을 겁니다. 200년 동안 그 미국 증시에서 정말 긴다 난다 하는 전문가 구루들이 평균을 쭉 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포트폴리오, 내가 1억을 투자하는데 1억 안에는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주요한 3가지 요소가 있어요. 어떤 종목을 잘 고르는지, 스탁 셀렉션이라고 하죠. 종목 선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마켓 타이밍, 그러니까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요 타이밍을 조정하는 마켓 타이밍 요소가 있고, 3번째가 자산 배분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마켓 타이밍이 의외로 중요할 것 같고 스탁 셀렉션, 종목 선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잖아요. 비중이 스탁 셀렉션과 마켓 타이밍이 둘 합쳐서 5%도 안 됩니다. 96% 정도가 자산 배분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모두의 자산 배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다. 주식과 채권은 원래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금리가 떨어지면 주식은 오르는 거고, 이런 최근에는 그런 상황인데, 원론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 경제 상황이 화랑이라는 얘기는 실질금리나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금리가 또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죠. 반면에 시장이 좋고 경제가 성장을 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는 국면에서는 주식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원론대로 보면 주식이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채권값이 빠지는 것이고요. 반대로 경기가 힘들어서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값은 올라가지만 경기가 불황이고 침체이기 때문에 주식은 빠진단 말이에요. 반대로 채권이 좋을 때는 주식이 이게 원래 원론이에요. 최근에는 이제 유동성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그 원리가 단기적으로는 보는데 조금 틀린 국면이긴 한데, 어쨌건 자, 그러면 우리가 마켓 타이밍보다 자산 배분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 자산 배분을 할 때 주식, 채권 이 2가지만 갖고 예를 들죠. 주식을 편입하려고 한 타이밍이 지금 비싸냐 싸냐를 굳이 구분하지 않고 그냥 주식을 편입해요. 한 60% 편입하고 나머지 40%를 그 기간 동안 채권을 편입한다면, 이게 비싸더라도 앞으로 올라가냐 떨어지냐에 따라서 주식이 빠질 때 채권이 올라주고 주식이 올라갈 때 채권이 빠져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 수익률의 변동성을 상쇄해 준다는 거예요. 자산 배분이라는 게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고 비싸는 건 사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귀신도 모르는 거죠.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방송이나 출연하면 이렇게 하면서 분석을 하고 이런 그 해설을 해드리는 거는 그런 확률을 좀 높이자는 것이죠. 그래도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아주 간편하게 포트폴리오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툴, 그게 자산 배분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죠.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조금 급한 감이 없지 않게 이런저런 핵심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늘 잘 아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은행 정기예금은 내 돈을 썩혀두고 묵혀두는 겁니다. 지금 한 이자가 2%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자는 구간, 내가 휴가 가는 구간, 내가 노는 구간에서도 열심히 돈이 스스로 움직여서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툴을 만들어 놓는 것이잖아. 그게 제일 좋은 방법.
방법이 어떤 잘 나가는 회사, 어떤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의 지분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일 테고, 그런데 그런 회사들은 대부분 비상장이고 상장되기 전에 100개 회사가 있다면 거의 98개는 다 망해요. 굉장히 그 어떤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상장 주식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비상장 대비해서 훨씬 안전하죠. 상장된다는 얘기는 정부에서 정해놓은 어떤 규칙, 수익성, 직원 수, 매출액 성장성 이런 것들을 검증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상장이 됐다는 얘기는 그 회사는 믿고 봐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코스피와 코스닥도 다르고 코스피 코스닥에서도 그런 종목들이 간혹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 접근보다는 포트폴리오 또는 시장 전체를 인덱스화해서 쫓아가는 ETF 이런 것들이 좋다는 말씀 아까 드렸고, 그래서 그런 주식이나 또는 주식을 담고 있는 ETF에를 투자를 해놓으면 국면별로는 시장이 업앤다운에 따라서 수익률이 좀 빠졌다고 올라가고 하는 국면이 있겠지만 그 나라의 경제 성장이 일단 어느 정도 꾸준하게 상승한다는 전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를 가장 충족시켜주는 시장이 미국 시장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그런 식의 투자를 해놓으신다고 하면 자산을 증식하는 방법이 그 이상 더 효율적이고 편하고 확실한 방법이 어디 있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번 차에 모두 다 아는 말씀을 좀 드린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ETF를 중심으로 해서 자산을 증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러분께서 혹시 궁금하시거나 또는 이 친구 말이 좀 아니다 뭐 이런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주시고 의견도 주시고 하시면 다음에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또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